자, 12번 보시겠습니다. 그 12번은 이제 통제를 위한 향상 방안인데 이것도 별거 없이 읽고 푸는 건데 주의사항이 딱 4번에 나와요. 주의사항. 그 옴부즈만은 일단은 뭐 조사 또는 시찰 또는 소추권이 있는데 지문이 그 조사나 시찰권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소추권은 대부분 나라가 인정하지 않고 소수만 인정하고 있는 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만약에 이거 말고 이건 틀린 지문이지만 옴부즈만은 조사, 시찰, 소추권 등이 있다. 그 지문은 맞아. 근데 그 속에 대부분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소추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난한 지문이고. 자, 13과 14는 유사한 문제인데요. 민원 관련된 법률이고요. 자, 그러면 14번을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긴 한데 나름은 의미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앞에 민원의 종류를 묻는데 뭐 복합 민원, 고충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등이 나와요. 이게 그냥 보면 복합 그러면 복합이니까 하나는 아니잖아요. 왠지 느낌이 5세대 이상이 연명으로 하는 것이 맞게 보이지만 복합 민원은 민원이 여러 기관한테 걸쳐 있는 민원이에요. 복합 민원 자체가. 그 1번 제목은 다수 있는 관련 민원인 거고 그 구분하는 거 하나 하고 앞으로 대비할 건 뭐냐면 대비할 내용은 해설처럼 그 2조의 민원의 종류가 가 일반 민원, 나 고충 민원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자, 법상 일반 민원 아닌 것은 한 다음에 1. 법정 민원 2. 질의 민원 3. 건의 민원 4. 고충 민원 답은 고충 민원 답이 그거 구분하셔야 돼. 그것만 됐죠. 그리고 나올 만한 게 딱 그거였단 말이야. 밑에 5호 6호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복합 민원하고 다수 있는 관련 민원하고 그 개념만 구분하시면 끝. 별거 없죠. 자, 15번 문제도 이제 법에 있던 내용 중에서 발췌한 건데 이것도 사실은 그 법조문에 있는 괄호를 내는 바람에 그렇게 쉽지는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자, 민원.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해서 규제나 급여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민원. 애매한데 2번. 기관장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어야 사정을 침해하는 건데 구제로서의 기능도 해요. 민원. 억울하다 해주시오. 구제하는 거지. 그래서 1과 이제 4가 남았어요. 행정기관은 사경제 주체로서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원래 행정기관은 민원을 제기하는 대상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사경제 주체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괄호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논리가 여러분 사적인 주체가 돼버리면 행정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반인처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보고 풀 때 1과 4가 경합은 되는데 이제 의심되는 사항이 4번 그 제한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경제 주체란 말 나오면 좀 다르겠구나 하고 의심하시면 돼. 자, 16번, 17, 18, 19가 다 무슨 주제인가요? 바로 옴부즈만이에요. 옴부즈만. 자, 늘 나오는 건데 자, 16번을 풀면 일단은 이거는 기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옳은 거 찾아보시오. 기억. 자, 옴부즈만 제도가 설치 주체에 따라서 의회 소속, 행정기관 소속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행정기관 소속이야. 스웨덴은 입법부 소속이고 이렇게. 일본에 맞는 거고 니은도 뭐 뒤에 핀란드가 최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핀란드가 나오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 것은 이거 스웨덴.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 뭐 덴마크, 노르웨이가 늘 나오는 오답이야, 오답. 아예 의미가 없는 거라 치워버리고 스웨덴만 아시면 돼요. 그거 틀린 거지. 합법, 합목적 다 다룰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 어디에 소속이라고? 국무총리 소속이니까 틀린 거고 금방 답 나오죠. 자, 16번 풀어봤더니 18번에 있던 일본도 나오잖아. 스웨덴에서 처음이다. 그 다음에 19번도 스웨덴에서 나오면서 대리자다는 표현해놨고 뭐 호민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이다. 여러분, 1998년도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겠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라고? 공정한 거래 문제지. 우리 국민들 권익 있고자 하는 건 좀 거래가 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례를 봤더니 보통은 의회나 정부가 임명하며 직무상은 독립이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연예계 나왔을 때는요, 풀기 힘들지만 유추는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해서. 그래서 16부터 19를 푸시면서 지문만 잘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다 있다 보시면 돼요. 넘겨서 이제 법률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예요.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익히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가 무슨 기능한다? 옴부즈만 기능한다? 옴부즈만.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청할 것이며 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것이며 등등 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행정개혁은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행정개혁의 특징 나올 거고요. 특징. 그다음에 접근 방법. 그리고 저항의 원인. 그리고 극복 방법. 그리고 각국들의 개혁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BSC가 나와요. 이놈은 주로 영국 사례 하면 돼. 이만큼이 기본 내용이에요. 근데 다 단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할 건 없어요. 그냥 뭐나 빤한 거라서. 일본은 그런 문제. 혁신의 특징. 인위적이다. 쉬운 말이. 그리고 이제 항상 포인트는 뭐냐면 길게 본다는 점. 장기적인 거고요. 지속적이다. 단발, 일시 다 떼기야. 계속 한다 보시면 돼. 그리고 항상 동태적이지 정태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지 비정치도 아니고, 그런 단어만 딱 반대로 보시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1번에 4번처럼 뒤에 단계가 아니다. 계속한다. 지속적이다. 보면 되기 때문에. 2번은 접근법인데 이것도 보통은 봐요. 보통은 어떤 게 있냐면 자, 구조적 접근, 그다음에 기술적 또는 과정적인 접근, 그리고 행태적 접근. 다 더한 게 체제론적 접근이 있어요. 항상 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복합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플러스 기타에 최근 나온 것이 1번처럼 요 사업 중심 접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다시 나누면 여기는 원리 전략하고요. 그다음에 분권화 전략이 나오고, 이 내용 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명령 계통 수정하고 기능과 기능 중복의 제거, 권한과 책임의 재규정, 이게 원리 전략이에요. 원리. 근데 문제 1번 봤더니 이 당시에는 이 지문이 처음 나온 거였어요. 사업 중심인데 앞에는 맞아요. 목표 개선, 양과 질 개선까지는 맞아. 근데 분권화 확대, 권한 재조정, 명령 계통 수정은 이게 원리의 전략이고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사업 중심이 아니고. 그게 틀린 거예요. 과정, 행태, 문화. 쉬워요. 여러분, 사실 행태란 말과 문화가 비슷하거든. 인간의 가치관 바꾸는 게 행태 바꾸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지만 처음 나온 게 1과 4지만 적어도 일본 속에는 늘 봐왔던 게 있어서 답은 다 맞추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이 정도 틀은 잡아놓으셔야 돼. 행정개혁 접근 방식에서는. 넘겨서 3도 그런 문제고요. 3번. 3번에 해설 자세히 되어 있죠. 거기에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저항에 대한 극복 방법인데, 자, 극복도 봐요. 항상 뭐라고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하던가요? 강공규, 강제, 공리, 규범. 공리, 다른 말로 기술적인 접근. 강제는 긴장, 제재, 권한 행사. 공리는 돈, 기술은 방법. 규범은 주로 참여시켜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 강공규. 기획은 뭐다? 참여기에는 규. 자, 기획은 규. 해볼게요, 한번. 포괄적 개혁 추진.
그럼 포괄적인 개혁은 오히려 저항을 초래하는 방식이에요. 줄이는 게 아니고. 부담 최소화하는 방법, 기술, 디귿. 외부에 의한 개혁 추진, 이것도 오히려 초래하는 요소야. 극복이 아니고. 교육과 홍보, 교육 홍보, 규범. 그렇죠. 미음. 명료하는 것, 기술. 여기, 비읍. 지금 문제하면, 오는 거니까 지금 구분 안 돼 있네. 그러면 니은과 리을을 빼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2번에 있네. 요거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분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지? 자, 6번 같은 경우는 각국의 개혁 사례인데요. 단순해, 여러분. 개혁 방법. 영국하고요. 영국하고 미국을 하면 돼요. 자, 미국은 하나만 하면 돼요. NPR. 영국은 농민성 정밀 진단, 재무관리 개혁, 넥스트 스텝스, 그리고 시민헌장 제도가 대표예요. 근데 6번에 1 봤더니 거기에 농민성 진단, 넥스트 스텝스, 이건 북유럽이 아니잖아요. 영국인데? 답이 끝. 1번 참고하면 돼요. 영국 보시면 되고 미국 나오죠. 이때. 일반 개혁 내용이야. 일반 개혁 내용. 시험은 거의 100% 영국을 알면 풀리게 나와요. 영국과 미국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이. 자, 7번도 그런 문제였어요. 7번도. 자, 대신 요 미국의 NPR은 의미가 있다면 이 NPR은 여기에 참여자 모두가 다 공무원이었다. 공무원. 250명 모두가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개혁기구가 NPR이었어요. 이것만 특징이다. 그러니까 외보자가 참여하지 않는 채 기구를 만든 거였단 말이죠. 그거 알면 되고. 넘겨서 자, 그럼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문제긴 해요. 이거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나라는 문제자 특징이 뭐냐면 정보 중심의 약간 발표하는 식으로만 했단 말이야. 참여 같은 거 없고 또 너무 진정한 개혁은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인간을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구조만 바꾸는 개혁을 해왔다는 거야. 인간의 의식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자, 9번도 봐요. 역대 정부의 개혁을 물어봤죠. 노무현 정부 때, 김영삼 때, 이명박 때, 김정부 때. 근데 제가 분명히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자, 고위 공무원단 제도 언제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 때. DJ 때가 아니고. 답은 나왔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는 흐뭇하다니까. 다 필요 없어요. 고위공무원단은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 카터 때.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그럼 알면 돼. 굳이 노무현, 김영삼 옛날 거잖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 없어요. 자, 10번과 11번은 시민 헌장 제도인데, 헌장 제도. 보통 헌장 제도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도 읽으면 그냥 답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야, 영국. 그래서 영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서비스를 표준화시켜요. 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번에 5번처럼 다양성을 존중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다 똑같이 돼 있거든. 똑같이. 표준화 때문에. 창의성은 제약받아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문제가 이제 12번 같은 거, 12번이라든지 또 뒤에 또 있던가요? 12번, 그다음에 14번 등이 요즘에 조금 나오는 패턴인데, 자, 문제 푸는 방법이 있다. 자, 밑에 해설처럼 무조건 시험에 나오면 그리세요. 뭘 그리냐면 투입, 그러니까 인풋, 투입 지표, 아웃풋, 산출 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 또는 성과 지표, 그리고 영향 지표를 무조건 문제에다가 써놓고 바로 입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머리만 갖고 하면 나중에 또 헷갈리게 돼요. 무조건 쓰세요. 그래서 박스처럼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10억 원, 50명을 투입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강사를 투입했다. 그래서 200명이
몇 시간을 300시간을 했다. 교육을 했다. 그래서 결과는 50명이 취업했다. 그래서 경쟁력이 몇 프로? 3% 제고됐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단 보고서 하나만 나오더라도 써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답이 보이거든요. 문제는 성과 찾는 건데 성과. 투입, 산출, 결과, 성과니까 이거는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취업 문제.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무조건 그리자. 넘겨서 14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제 시립도서관을 건설했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고 만족을 할 거고 그래서 나중에 신뢰가 올라갈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투입은 따로 없지만 산출은 뭐다? 이중자 수가 있겠네. 그렇죠? 이중자 수. 그리고 그 결과는 만족을 하겠네. 그 다음에 나중에 신뢰도가 넓어지는 게 영향. 그러니까 니은은 영향이니까 1밖에 없네. 이렇게 금방 나오잖아요. 자, 15번은 BSC. 15, 16, 17 다 BSC 문제야. 자, 균형 성과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그린 이유는 머릿속에 좀 시각화해 놓으시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시각화라고.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냐면 크게는 재무와 비재무. 요 재무 플러스 비재무적 관점이고 요 비재무에는 다시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또는 내부 과정 프로세스라고 할 때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4개. 하나, 둘, 3개, 4개. 자, 15번 봤더니 재무. 그 다음에 3번에 고객. 4번에 프로세스. 5번은 학습과 성장. 근데 프로그램은 없어. 2번 다 바로 나오죠. 그리고 시행착오가 국회 8급인 최고 어려운 시행착오지만 쉽게 풀리잖아요. 자, 나머지 16과 17번은 그냥 읽으면 되고 단 뭘 좀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 그 17번처럼 그 해설에 나와 있는 지표 있죠, 지표. 지표를 좀 많이 봐두셔야 돼. 물론 대부분 쉬워요. 쉬운데 이게 문제화 되면 어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례가 더 가능해요. 그래서 더 나올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걸 하시면 돼. 단순한 거니까 읽어서 숙지하시면 돼요. 숙지하자. 그 16번 문제는 보세요. 지금 국회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예요. 국회에서.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8급이 나오면 그 다음은 7급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9급도 이미 나오긴 나왔지만 우리 일반 국가직 9급이라든지 지방 9급은 많이는 안 나왔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되 여러분들은 지표 중심으로 보자. 지표. 그리고 16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만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지방행정 가볼 텐데 자, 여러분 지방행정 파트는 대다수가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하냐면 제가 말했죠. 이유는 하나다. 맨 뒤에 있다.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더라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남아 있다. 그래서 늘 불안한 존재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요 지방행정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총론 말고 지금부터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늘 보게 되겠지. 앞으로 본인이 약한 단원이 있다면 그 단원을 먼저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건 먼저 보게 돼서 꼼꼼하게. 사람의 마음이 처음의 마음은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보게 돼요. 그만큼은 잘 되다가 이제 그 다음 단원부터 조금씩 사람이 풀리게 돼. 게을러지고 밀리게 되고 그리고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하지만 해놨잖아. 약한 부분.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한가? 필요하다. 자, 지방행정론도 크게 본다면 자, 지방행정 파트하고 그리고 지방자치 파트가 있다. 비중은 이게 크다. 이거는 물론 뭐 자주 나오지만 이거보다는 좀 덜하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는 특히나 지방자치법이 또는 지방재정법이 지방세법이 주로 나와요. 그 법률 문제가 많아요. 특히 이쪽은. 그래서 법률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할 역할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익혀야 돼. 지방세법,
지방세 기본법, 그 법에 나와 있는 세책에 암기하셔야 돼. 저는 이제 암기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그림 그려주고 그게 필요한 거고 내용상은 공부하셔야 돼. 그나마 이게 좀 이론이 많아. 이론이. 그 대표가 이런 것들, 광역 행정 같은 거, 또 뭐 정부 간 관계 이런 것들이 나름은 이론이. 이렇게 책을 봐볼 거니까. 자, 1번은 지방자치의 기본 내용인데요. 1번만 주의하시면 돼요. 1번에 1번 내용.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에 반드시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나머지 그냥 쉬운 지문이고요. 1번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봐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방행정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는 별개예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더라도 중앙이 행정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 가시면 돼요. 자, 2번은 자, 분권이란 말만 하려고 하면 돼요. 분권은 약간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분권은 참여랑 연관되는 거니까 참여 때문에 혁신적인 정책도 되고 지방에서 해보는 거거든. 여러분 모든 새로운 정책은 모든 거 아니지만 대본의 정책은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은 실험의 장이에요. 먼저 작은 곳에 해본 다음에 잘 되면 국가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그런 말이고 반응성, 참여, 주민의 선호 충족 무난한 지문이거든.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은 중앙집권, 지방분권 측정 지표인데 여러분들은 1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완전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된 특별 지방행정 기관이 많다면 그 나라는 집권적이다, 분권적이다. 집권적이지. 국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말이에요. 자, 4번도요. 지방 분권의 장점인데요. 읽고 푸는 것 같아 다. 자, 이런 식의 지문이 내용이 책에는 들어있지만 자주는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읽으면 답이 나온다.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기호처럼 지역의 특성 살려서 맞잖아요. 이유는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격차 해소하는 것은 그건 중앙 집권의 정점인 거예요. 반대말 돌리면 돼. 반대말. 마찬가지 노사 대립, 실업 같은 것은 중앙이 할 역할이거든. 지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훈련이 돼. 정치 실험의 장이잖아요. 맞는 말. 그래서 답은 금방 나오게 돼 있죠. 2번으로. 자, 5번 같은 경우는요. 자, 국가 7급답게 약간은 낯선 게 나왔단 말이야. 신중앙집권의 촉진 아닌 것은. 그러면 자, 여러분 신중앙집권은 무슨 국가랑 관계되어 있다? 행정국가하고. 그러니까 절대국가, 입법국가, 그 다음이 행정국가, 그 다음이 신행정국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 특징이 양적인 팽창, 질적인 전문화이기 때문에 지방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이 도와주는 집권, 이게 신중앙집권인데 자, 이거 포인트, 이거 알면 돼요. 그러면 1번은 갑자기 웬 리우선은 모를 수 있어요. 넘어가 봐요. 자, 정보통신기술 교통발달로 생활권이 넓어졌다. 생활권이 넓어지게 되면 여러 지방이 서로 부딪히게 돼. 그때 중앙이 필요하게 돼. 맞는 말. 또 지방의 격차가 심해졌어요. 지방이 한계가 많아. 중앙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또 환경 문제 같은 전국적인 문제가 생겨서 중앙이 필요하게 돼. 그러니까 2, 3, 4가 맞아요. 답은 1번 가면 돼. 해설 나와 있지만 여러분 리오선의 내용을 알고 신중앙집권의 아님을 주권위원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 몇 될까요? 많지 않아요. 저는 잘 없다고 봐요. 하지만 2, 3, 4가 쉬워서 답은 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신중앙집권이고 얘가 중앙집권이에요. 얘는 지방분권이고 얘가 신지방분권이고. 그러면 그냥 중앙집권하고 요 신중앙집권은 다르기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군주에 대한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군주가 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치를 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놈은 자치를 부정했다면 부정이 아니고 인정하지만 모자란 거 채울게.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에 있는 박스로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신지방분권 7번 문제는 자, 봐요. 이거거든? 신지방분권. 뭐랑 비교하면 돼요? 신중앙집권과 비교하는 거예요. 5 보시면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의 필요성은 봐요. 지방에 맡겼어요. 맡겼더니 지방마다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 지방은 복지가 잘 되고 있어요. 저 지방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중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최저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신중앙 집권인 중앙의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쉬운 말이고. 그래서 자주는 안 나와요. 주된 내용이 신중앙 집권이지 신지방분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을 잘 보시면 답은 나오게 돼요. 어차피 요놈의 내용이 나오는 게 최저 수준 유지가 나오기 때문에 풀 수가 있게 있어요. 자, 8번, 9번, 10번, 11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특별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자, 8번 봤더니 이것도 사실은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이 머리에 그려지면 다 풀린다. 어떤 거냐면 자, 특별 반대가 뭐죠? 보통 또는 일반. 지방 반대가 뭐죠? 지방은 중앙. 그렇죠? 행정 반대가 뭘까? 입법 또는 사법일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이야 많이 옮겼지만, 세종으로 옮겼지만, 자, 중앙행정기관이, 즉, 부처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에 설치해둔 국가기관. 이게 특별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국방부 밑에 있는 병무청이 각각의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지방병무청. 이게 특별 지방행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지방에 설치해둔 국가조직, 다른 말로 일성기관. 자, 이런 게 많다면 지방자치를 위협한다, 촉진한다. 위협한다. 자치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지금. 그치? 자, 이거 아니면은 1번처럼 자, 관할지역 주민이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할까? 아니야, 여러분. 국가기관에는요, 주민 참여가 많이 안 돼요. 제한된단 말이에요. 지방자치기구는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지만 1번은 관계없어요. 그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질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민의 참여가 어렵다. 책임행정이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다 풀린다, 이만큼. 그리고 이제 이거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전국이 통일적인 업무가 돼야 안 돼. 되지. 병무청 업무가 똑같아.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뭐 또 뭐 있을까? 지방경찰청. 지방경찰 다 또 있잖아요. 이게 일성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통일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도 보시면 5번 보세요. 주민의 직접 통제와 참여가 용이하지 않다. 어때요? 이게 맞잖아. 근데 이거 풀어봤다면 8번에 1번. 어우, 또 소름. 또 나오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죠? 자, 10번은 사례고요. 농촌진흥청은요. 용어를 많이 보셔야 돼. 농촌진흥청은 농업진흥청, 농진청 밑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부처청이잖아요. 답이에요. 유역환경청, 국립공명서 같은 것은 다 사례가 맞는데 여러분 2번과 3을 푸는 게 아니고 1로 푸는 거야.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몇 부가 있나요? 총 18부. 몇 처가 있나요? 5처. 몇 청이 있나요? 17청. 있잖아요. 이 청이 하나가 뭐예요? 농촌진흥청. 있잖아요. 이거는 중앙행정기관이에요. 특별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 푸는 거예요.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본기가. 자, 11도 그런 문제니까 됐고, 자, 12번은 자,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련된 지방자치법이에요, 여러분. 이건 법이야. 100% 법률이야. 그러면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다.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요, 여러분, 문제 읽다가 3번 지문처럼 자치사무가 보여. 무조건 긴장하세요. 자, 자치사무는 언제만 개입할 수 있다? 법령 위반 때만. 언제는 안 된다. 부당할 때는 안 돼. 꼭 기억하셔야 돼. 그 사무가 자치사무라면 법령 위반만 관여가 가능해요. 부당하다고 관여 못해.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중앙이 지방의 통제, 즉 지도 감독한다는 그 통제한 내용들은요 다 100% 법이기 때문에 법에는 주체가 나올 거고 객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관 나올 거야. 기관. 또 대상, 행정법원, 대법원 어디에 소속이 할지 99%는 대법원이 행정법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딱 머리에 두고 공부하시면 돼. 이건 법이니까 그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풀어서. 넘겨서 13번도 그런 문제잖아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인데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들 직무감찰해요. 근데 이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정지를 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이의가 있다면 어디에 소집? 거의 다 대법원. 행정법은 거의 없어요. 탑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3도, 4도 다 맞는 말이고 법에 있는 조문들이고. 자, 14번도 어때요? 법률 문제. 15번도 법률 문제. 저 할 게 없어요. 이거는 다 보고 읽히셔야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그 15번은 평상시에 잘 안 나오는 말을 낸 거야. 직무 이행을 해라. 명령할 때 쓰는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법에 있는 거 그냥 연장해서 사례만 넣어놨지 내용은 똑같아. 이런 문제 꽤 많아요. 알 수가 있고. 자, 그러면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 예분 문제인데요. 복합적이에요. 1번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뭐냐면 뒤쪽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총리 소속 아니야. 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권이 바뀌었어.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러면 항상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관련된 특별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 그 기구는 다 대통령 소속이. 총리는 몇 개 없어요. 일단. 그리고 밑에 3 같은 경우가 그러면 뒤에 나오겠지만 행정협의조정위는 대표적인 총리 소속 기구예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대통령이 아니고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 4번도 뒤에 나올 건데 우리가 사무를 정부가 법으로 정할 때 포괄적으로 예시가 돼 있어. 포괄적 예시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1번 대통령 소속에 그리고 3번 국무총리 소속에 그리고 4번은 포괄적 예시라는 단어를 꼭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런 단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포인트니까. 자, 넘겨보시면 17번도 뭐예요? 지도에 대한 지도 감독인 법률 문제예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18번, 20번, 21번이 다 광역 행정 문제. 이거는 좀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론 중에 이론이야. 이게 광역행정은 광역 지역을 넓혀하는 행정. 그러니까 원래 지역을 초월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 지방끼리 협력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협력을 통한 행정인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첫 번째는 공동처리 방식. 대표가 협의회 또는 사무 위탁 같은 거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 방식. 세 번째는 합병 방식, 통합 방식. 통합의 내용의 합병. 그리고 흡수 통합이 나와. 그리고 특별구역 방식이 나오고. 자, 요놈 설명할 때 나올 단어가 본래 갖고 있던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법인격 그대로 유지. 통합은 단일 정부 만든다. 단일 정부. 합병은 통폐합에서 새로운 법인격을 창설한다. 흡수는 상급지자체다. 하급지자체의 권한을 흡수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만큼이 기본이고 현재 우리가 도입한 것은 요 협의회, 행정협의회하고 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조합 방식, 뭐 사무 위탁 방식, 그리고 협의체가 있다.
자, 현재 법상 도입되어 있는. 얘는 법인격이 없고 얘는 법인격이 있으며 협의체를 만드는 주체는 의장과 지방의장이라든지 단체장들이 만드는 협의체예요. 이만큼이 다야 일단. 그러면 18번은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사무위탁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으로 일부를 위탁하는 것. 맞는데 이거는 틀릴 게 없는데. 자, 이게 쉬우면 밑에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2번은 잘 안 나왔던 연락이 원래 있는 건데 여기에 연락이 있는 건데 이거는 잘 안 보는 게 나온 거예요.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 법인격이 보통 있는 것은 조합밖에 없어요. 협의체도 없는 거고 이렇게 협의회도. 그래서 평상시에 좀 안 볼 만한 것만 뽑아낸 것 같아. 이 당시 교행이 쉽지가 않은 문제였다. 원래 교행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다. 우측에 20번은 더 쉬워요. 수통합, 공동, 연합 등등 쉽기 때문에. 그 20번에 4번 같은 문제가 18번에 1번과 유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유추로,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꼭 교본서를 가서 지문을 확인하셔야 돼. 그래야 다음을 위한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고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또 하나 더 있지. 21번 협의회. 뭐 분쟁조정위원회, 협의체 막 나오잖아. 다 이게 요거 관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개념이야, 개념. 법에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익혀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22번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이거는 문제를 읽고 푸는 것이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뭐냐면 자, 지자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위한 방식. 적극은 뭘로도 번역했더라? 긍정적. 소극은 부정적일 때. 조합, 협력, 위탁. 봐요. 조합이 어디 나와? 조합이 나와. 그 다음에 사무위탁이 나와. 다 뭐다? 광역행정. 광역행정은 여러분 여러 지자체가 협력으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경쟁 말고 협력하는 긍정적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분쟁조정위는 좀 부정적인 거지 일단. 소극적이잖아. 일 터질 때 구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밑에 소극적임이라는 것은 분쟁 조정 관련된 거고 적극은 광역 행정 관계된 거고. 문제 푸실 때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시험 문제가 나왔지. 그러면 일단 펼쳐놓은 다음에 한번 그어보세요.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광역이구나. 이거는 아닌데 라고 의심하시면 답이 나올 때가 은근히 많아. 근데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풀면 나는 훨씬 유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그려놓고 일단 준비하자 그 말씀이죠. 자, 23번은 중앙과 지방 간 갈등 옳지 않은 거죠. 1번은 아까 말했지. 행정협의조정위가 어디에 있다고? 국무총리. 답은 쉬워요. 답은 쉽죠. 자, 밑에 2와 3 뭐 당연한 말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봐요. 취득세 감면 조치는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설명되어 있지만. 근데 국가가 법률을 개정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저래가지고 못 건드려. 그러면 중앙국회에서 취득세를 감면시켜버리면 지방의 수입이 주는 거잖아. 당연히 갈등이지. 그러니까 지방의 수입을 중앙에서 줄였기 때문에 갈등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3번과 4번이라든지 등은 다 뭐냐면 전부 가 분쟁 조정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봤던 23번, 4번, 5번 관계된 건데, 자, 이것도 이렇게 틀 잡아 놓으시면 돼요. 봐요. 자, 분쟁이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정할 텐데, 그것도 주체가 이제 누구냐예요. 중앙과 지방간 분쟁이냐, 아니면 지방과 지방관 분쟁이냐에 따라서 그 조정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쟁은 기본적으로 분쟁 당사자가 푸는 게 제일 좋아. 아니면 3자가 개입하게 돼. 그 3자라는 것은 뭐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헌재 가거나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논리가. 이해됐나요? 자, 분쟁 조정할 때 항상 기본은 당사자다. 분쟁 당사자가 풀거나 아니면 제 3자가 푸는데 3자라는 말은 곧 법원, 헌재 아니면 상급기관인데 당연히 응라서 할 필요 없어. 당연히. 법원은 당연히 분쟁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가 하는 기능은 권한쟁의 심판이. 뭐 당연한 거야. 3자를 찾자. 요거. 자, 중앙과 지방이 싸웠다. 둘이 하면 돼. 당사자가. 아니면 법원 가거나 하면 돼. 근데 3자 중에는 행정, 협의, 자, 조정위가 있다. 조정위원회. 이걸 어디에 설치한다고? 국무총리 소속에 둔다. 국무총리. 이렇게. 자, 지방과 지방 싸운다. 자, 둘이 풀거나, 법원 가거나, 헌재 가면 돼. 근데 3자 중에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이거는 행안부에 둔다. 또 하나가 지방, 분쟁, 조정. 이건 시도에 둔다. 이거예요, 지금. 이 논리 지금. 시험은 거의 다 얘만 주의하면 돼요. 국무총리 소속. 특징은 요놈은 구속력이 없고 요놈은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정도고 일단 그래서 앞에도 그런 문제였어요. 됐지. 그 24번에 4번 문제를 봐도 중앙과 지방 간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행정예비 조정위는 그 결정이 강제력을 지닌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더라도 다 이만큼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내용들을 정말 압축해서 깔끔하게 그냥 요약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다 풀리게 돼 있다. 문제는. 됐죠? 자, 25도 뭐 그런 문제였으니까. 자, 나머지는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